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태풍 바비가 우리나라에 거센 비바람을 퍼부으며 많은 농작물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과수농가들의 낙과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 봄 이상저온으로 인해 역대급 농작물 피해를 입은 나주 지역 배농가들은 태풍 바비가 휩쓸고 간 농장을 보고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나주 배농가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태풍 바비의 영향권에 들어오자 한반도 전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나무들은 바람에 쉴 새 없이 흔들리고 비는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으로 쏟아집니다. 태풍 바비는 농촌 지역에도 아픈 상흔을 남겼습니다. 특히 강풍으로 인한 과수농가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거센 바람이 몰아친 과수원은 군데군데 떨어진 배들로 가득합니다. 태풍 바비가 거세게 휘몰아친 자리입니다. 계속해서 쏟아지는 폭우도 과수농가들의 속을 타들어가게 합니다. 불과 몇 주 전 역대급 장마로 농가들은 큰 피해를 입었기에 태풍이 몰고 온 비바람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전남 나주시에서 20년째 배농사를 지어온 한정모 씨는 이번 2020년이 최악의 한 해로 기억될 것 같다며 혀를 찼습니다. 올봄 냉해 피해를 입어 착과량이 평년의 50%에도 못 미쳐 걱정이 많은데 태풍이 찾아와 엎친 데 덮친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강한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으로 떨어진 배들은 상품성이 전혀 없는 만큼 올해 농사는 폐농에 가까울 지경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적은 수확량인데 낙과된 배를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불면요, 금년만 지장이 있는 게 아니고 명년까지 지장이 있거든요. 인근에서 마찬가지로 배농사를 짓고 있는 송대웅 씨도 이번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초속 40m에 달하는 거센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배들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송 씨는 올해 추석 대목장을 한창 준비해야 할 시기에 찾아온 태풍으로 올해 농사가 물거품이 될 지경에 놓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며 태풍으로 발생한 낙과들이 혹여나 시장에 유통될 경우 추석 배 가격을 장담할 수 없다며 우려했습니다. 올해는 내년에 비해서 태풍이 빨리 옴으로써 과다한 수분 흡수로 인해서 색깔 내지 당도가 예전에 미치지 못합니다. 추석 때에는 과연 지 맛이 나올까 그게 걱정이 됩니다. 태풍 바비가 거세게 휘몰아친 자리, 과수농가들의 근심 걱정만 남았습니다. 농민들은 올해가 원망스럽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태풍 바비가 제주와 서해안 지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농작물 사후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문가들은 태풍이 지난 직후에라도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 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제8호 태풍 바비에 대해 전문가들의 우려가 컸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태풍의 강도도 매우 강한 데다 지난 6월부터 지속된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의 지반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태풍 북상 전부터 농작물이 쓰러지거나 과실이 떨어지거나 시설하우스가 파손될 확률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태풍이 지난 직후에라도 작물 관리를 철저히 하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침수된 노는 벼 잎끝만이라도 물 위로 나올 수 있도록 물을 빼주고 벼 줄기와 잎에 묻은 흑안금과 오물을 제거합니다. 침관수된 노는 도열병이나 흰잎마름병, 벼멸구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만큼 방제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풍으로 백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선 태풍이 지난 지 6시간 안에 논 시바르당 물 600리터 이상을 벼가 젖을 정도로 뿌려주면 도움이 됩니다. 밭작물의 경우 밭에 최대한 빨리 물을 빼주고 쓰러진 농작물을 일으켜 세웁니다. 겉흙이 씻겨 내려갔다면 포기를 충분히 감싸도록 흙을 보완해줍니다. 포장 전체의 생육이 불량하다면 요소 0.2%액을 잎에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병에 걸렸거나 상처 입은 열매는 빨리 제거해 다음 열매가 자랄 수 있도록 해주고 특히 고추, 수박 등 노지 채소는 무름병, 탄저병 방제 작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수는 가지가 부러지거나 찢어졌다면 깨끗하게 잘라낸 뒤 적용약제를 발라야 합니다. 나무 자체가 쓰러진 곳에서는 토양이 젖은 상태에서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세우고 보조지주를 설치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과는 견문이 썩은 병, 전문이 낙엽병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방제약제를 뿌린 뒤 요소 0.2%액을 잎에 뿌려주면 수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잎이 많이 떨어지거나 또는 이렇게 뭐 가지가 이렇게 상처를 입고 한 것들은 그 비료를 잎에 뿌려줘서 생육을 회복하는 것도 이제 좋고요. 그 낙과가 많이 됐을 경우, 과수에서 이제 열매가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오히려 수세가 세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의 아무튼 진단을 받고 비료 주는 거는 이렇게 뭐 줄여주는 방향으로. 축사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시설을 응급 복구하고 가축에도 긴급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축사 내부를 충분히 환기시키고 수시로 분뇨를 제거해 유해가스 발생을 막고 젖은 풀이나 변질된 사료를 가축에게 급이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농촌 지도기관 관계자들은 태풍 피해 규모와 정도가 심각한 경우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인근 지역농협 등의 도움을 요청하고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우리나라 파프리카의 중국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중국과 파프리카 수출 협의를 시작한 지 13년 만인데요. 높은 일본 시장 의존도를 해소하고 국산 파프리카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산 파프리카가 드디어 중국 시장에 진입하게 됩니다. 정부가 중국과 국산 파프리카 수출 협의를 시작한 건 2007년으로 13년 만에 그 결실을 이루게 됐습니다. 최근 농식품부는 파프리카 중국 수출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영상 현지 검역을 지난 24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중국에 수출되는 국산 파프리카는 총 820kg, 27일 부산항에서 선적해 이달 중 중국 천진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중국과 수출 검역 협상을 타결한 건 지난해였지만 코로나19 발생으로 중국 검역관의 방안이 어려워지면서 후속 절차인 현지 검역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양국이 현지 검역을 비대면 영상 검역으로 대체하기로 지난 6월 합의하면서 마침내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상 검역은 우리나라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중국 해관총서, 수출 성과장 현장을 화상 연결해 실시했습니다. 이처럼 현지 검역이 화상 연결로 이뤄진 것은 국내 최초입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중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로 이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게 된 거죠. 수출 검역전 과정을 영상으로 실시간 보여주면 중국 측에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그동안 국산 파프리카는 일본 시장의 호응에 힘입어 대표적인 수출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파프리카 수출량은 2014년 2만 3천 톤에서 지난해 3만 5,325톤으로 5년 새 53%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해마다 수출량의 약 99%가 일본으로 수출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일본 시장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고려하면 중국 진출은 시장 다변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최근 베트남과도 수출 검역 조건을 확정 고시해 조만간 베트남으로도 파프리카 수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살펴 중국 이외의 다른 국가와도 비대면 영상회의를 활용한 농산물 수출 검역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앞으로 국내 조류 인플루엔자 진단이 더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9월부터 전국 방역 현장에 민간업체와 공동 개발한 조류 인플루엔자 정밀 진단 키트를 보급하기로 했는데요. 이번에 개발된 정밀 진단 키트는 검출 민감도가 10배 이상 높아진 데다 오류 발생 가능성도 줄어 검사 신뢰도가 크게 향상됐다고 합니다. 김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성능이 대폭 개선된 조류 인플루엔자 실시간 유전자 정밀 진단 키트를 개발해 보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시간 유전자 진단은 2-3시간 이내로 특정 유전자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법입니다. 이번 정밀 진단 키트는 유전자 검출 민감도가 10배 이상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밀 진단 키트를 활용하면 최근 유럽과 아시아에서 유행하고 있는 H5형과 H7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진단 키트의 특성상 이게 유전자를 검출하는 거기 때문에 유전자의 변이가 누적이 되다 보면은 정확도가 좀 떨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그 변이를 좀 감안해서 새로운 키트로 이제
교체하면서 정확도가 좀 개선됐습니다. 특히 이번 정밀진단 키트는 내부 대조물질 IPC가 추가돼 검사 신뢰도가 높아졌습니다. 조류의 분변 등 일부 시료에는 정상적인 검사 반응을 방해하는 인자가 들어있는데 이때 내부 대조물질이 방해 인자의 유무를 판별해 실험 중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입니다. 검역본부는 오는 9월부터 전국 방역 현장에 정밀진단 키트를 보급하고 본격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외 조류 인플루엔자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수행해 정밀진단법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시중에 사양벌꿀이 천연벌꿀로 둔갑해 판매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두 꿀이 구분되지 않아 소비자들은 혼동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농촌진흥청이 세계 최초로 사탕무 사양벌꿀 판별법을 개발했습니다. 천연벌꿀로 둔갑할 수 있는 사양벌꿀의 유통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설탕을 먹여 생산한 사양벌꿀과 아카시아 등 식물의 꽃에서 채취한 천연벌꿀입니다. 전문가들도 맛과 향만으로는 두 꿀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최근 사양벌꿀이 천연벌꿀로 둔갑해 판매되는 사례가 늘면서 양봉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이 천연벌꿀과 사탕무 사양벌꿀 판별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개발된 방법은 이중 중화효소 연쇄 반응법입니다. 사탕무 고유 유전자를 분석한 방법으로 사탕무에서 추출한 고유 DNA가 설탕과 꿀에서도 확인되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이중 중화효소 연쇄 반응법은 천연벌꿀에 사탕무 사양벌꿀이 소량 섞여 있어도 1시간 이내에 분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진청은 사탕무 사양벌꿀에 트랜스2 데센다이산 성분이 높게 함유된 점도 밝혀냈습니다. 농진청에 따르면 천연벌꿀에는 트랜스2 데센다이산이 평균 100g당 14.3mg 들어있습니다. 반면 사탕무 사양벌꿀에는 127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천연벌꿀보다 무려 8배 높은 수치입니다. 앞으로 농진청은 국내 유통벌꿀의 사탕무 고유 유전자 분석법 실용화를 추진하고 트랜스2 데센다이산을 사탕무 사양벌꿀 판별 지표 성분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천연벌꿀과 구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사탕무 사양벌꿀 판별법을 개발하였습니다. 국산 및 수입산 벌꿀의 품질 관리 및 평가를 위한 판별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 변화로 천연벌꿀의 생산량이 주는 데다 사양벌꿀의 둔갑 판매로 양봉 농가들의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농진청의 이번 개발로 천연벌꿀 양봉 농가의 경제적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북 전주시는 오는 9월 21일부터 도내 4,547농가를 대상으로 모두 27억 3천만 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사전에 사업 참여를 신청한 농가 중 자격 검증을 거쳐 선정된 4,547농가로 농가당 60만 원이 전북은행 김영식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선불카드는 지역 내 전북은행 지점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농민 공익수당이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돌봄을 강화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시설 휴관 기간 동안 긴급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 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돌봄 인력 모집 및 긴급 돌봄 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에서는 긴급 돌봄 지원 TF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충청남도가 최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의실에서 한국서부발전과 업무 협약을 맺고 천안시 성거읍 등 2개 읍면 23개 마을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행정제도적 지원을, 서부발전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사업, 온실가스 감축 성과 평가 등의 제반 사업에 힘쓸 예정입니다. 도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부족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말라위 정부에서 농업 분야 최대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총 사업비 2,800억 원 규모의 슈레밸리 지역 농업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공사는 앞으로 개발 지역 내 농지 개발을 위한 취수 구조물, 관계 자동화 시설 등의 설계를 비롯해 현지 건설사의 시공에 대한 감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말라위 농업개발 사업 수주는 공사의 기술력을 해외에서도 인정받은 결과라며 우리 기술력의 해외 수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46%에 달하는 지자체가 소멸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수도권 인구 유입이 증가하면서 지방 소멸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오늘 농업백과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존폐를 가늠하는 지방 소멸 위험 지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위기, 이 같은 문제가 대두된 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수도권으로 순유입한 20, 30대 인구가 9만 명을 돌파하면서 농어촌 인구 감소는 이미 위기를 넘어서 존재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죠. 인구 감소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아예 사라져버린다는 의미를 갖는 지방소멸은 소멸 위험지수로 그 위험 정도를 분류하는데요. 소멸 위험지수란 한 지역의 20세에서 39세까지의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소멸 위험지수가 1 이하일 때, 즉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가 65세 고령 인구보다 적을 경우엔 소멸 주의 단계로, 지수가 0.5 이하일 때는 소멸 위험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임 여성의 인구가 고령자 인구수의 절반이 안 되는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붕괴돼서 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의 시군구 중에 소멸위기 지역은 지난해 93곳에서 올해 105곳으로 무려 12곳이나 증가했습니다. 즉 10곳 중 4곳이 인구 감소로 소멸할 위험에 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진입한 지역들에 경기 여주시와 포천시, 충북 제천시, 그리고 전남 나주시 등 시 지역이 대거 포함된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군 지역은 이미 소멸 위험 단계 진입이 끝났고 이제 규모가 더 큰 시 지역의 소멸 위험 단계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죠. 이 같은 인구 소멸은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방은 중앙정부에서 받는 지방교부세 산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책을 만드는 기준을 주민등록상의 인구수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 인구수가 줄면서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든 학교나 병원 등이 떠나게 되고 이러한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되풀이되면서 대도시나 수도권의 인구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선 2004년에 제정된 농어민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농어민 삶의 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기존 정책들이 대부분 역량 있는 마을들을 선별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방 소멸의 최일선에 있는 낙후 지역이나 농촌 지역 한계 마을에 적용하기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수십 년째 청년층 유출에 시달린 지방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까지 더해지면서 인구 절벽에 직면한 상태인데요. 지방의 인구 감소는 결국 국가 전체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공동의 위기의식을 갖고 단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출산 양육 지원뿐 아니라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들이 함께 고려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풀어쓴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